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 건강한 한국 시니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비디오 스크립터인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갑자기 깨어나서 다리가 저려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근육이 뻣뻣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가요? 좋은 소식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경련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오늘 비디오에서는 어르신들의 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근육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3가지 슈퍼푸드를 공개할게요. 이 음식들은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한국적인 식단에 잘 어울려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양 팁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 부산, 제주도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어를 사랑하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 해두세요. 건강한 한국 시니어 라이프에서 매일 새로운 건강 팁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계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계란은 매일 식탁에 오르는 친숙한 음식지 않아요? 김치찌개에 넣거나 계란 프라이로 간단히 먹거나 한국의 전통적인 계란 요리처럼. 하지만 계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근육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예요. 특히 나이 든 한국 어르신들에게 다리 경련을 막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함께 탐구해보죠. 근육 피로는 경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단백질은 근육 수리와 유지에 필수적이고요. 한국 어르신들은 나이 관련 근육 손실, 즉 사르코페니아로 인해 경련과 약화에 더 취약해지죠.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점점 더 오래 살고 있지만 근육 건강이 중요해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해요. 큰 계란 하나에 고품질 단백질 6기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은 근육 섬유를 재건하고 피로를 줄이며 근육 수축 효율성을 높여 경련 빈도를 줄여줘요. 한국 식단에 계란을 포함하면 근육 강도와 지구력을 지원해 고통스러운 경련 가능성을 낮춰요. 계란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와 근육 기능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근육 수축에 중요해요.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 약화, 경련, 만성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어르신들은 더 빈번하고 심한 다리 경련을 경험해요. 계란 노른자에는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들어있어 뼈와 근육 건강을 지원해요. 한국에서 어르신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서 햇빛 노출이 적어요. 특히 겨울에 서울의 추운 날씨 때문에요. 그래서 식이 공급원이 중요해요. 계란을 먹으면 최적의 비타민 D 수준을 유지해 경련 위험을 줄여요. 계란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비타민 D, 결핍 관련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계란 하나에 약 40 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어르신들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파찰멧 발기묘황 1000 IU예요. 한국 어르신들은 비타민 D를 최대화하기 위해 계란을 강화 우유, 요구르트 또는 기름진 생선, 연어, 고등어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한국의 전통 생선 요리처럼요. 수준이 낮으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자연 합성을 위해 야외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공원 산책이나 한강 산책처럼. 계란은 비타민 D 섭취에 기여하지만 다른 공급원과 결합하면
더 나은 근육과 뼈 건강을 보장해 경련 에피소드를 줄여요. 비타민 B1P는 신경 기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요. 수준이 낮으면 신경신호가 손상되어 근육 경련, 저림 경련이 생겨요. 계란은 B12와 콜린을 제공해 신경절연, 미엘린 시트 안을 보호하고 근육과 신경 간 통신을 개선해 부드러운 수축과 이완을 보장해요. 이는 당뇨병 환자나 어르신들에게 흔한 신경병증 관련 경련을 막아요. 계란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신경 무결성을 지원해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오신호를 줄여요. 어르신들이 비심의 수준이 낮으면 근육 경련에 더 취약한가요? 계란이 어떻게 도울까요? 네, 한국 어르신들은 위산 생산 감소로 비윤리 흡수가 제한되죠. 흔한 약물, 메트포르민이나 위산 억제제. 이 비심의를 고갈시키고 식이 제한으로 동물성 식품 섭취가 적어요. 비윤리 결핍은 빈번한 근육 경련, 약화, 신경 손상, 타는 듯한 감각, 무감각 저림, 빈혈, 근육 산소 공급 감소를 유발해요. 계란은 어르신 친화적인 비실리 공급원으로 소화가 쉽고 간단해요. 한국에서 계란찜이나 계란국처럼 고기, 생선, 유제품이 훌륭한 비아 공급원이지만 계란은 붉은 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소화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더 좋으며 단백질과 비타민의 풍부한 조합을 제공해요. 채식주의자, 유제품 소비자지만 고기 피함에게 계란은 비우리 수준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예요. 어르신들이 근육 건강을 위해 주당 계란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 우려 없이요.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주 6, 7개 계란 섭취는 안전하고 콜레스테롤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심장질환이나 고콜레스테롤 환자는 의사 상담하세요. 하지만 가공육을 계란으로 대체하면 심장 건강한 선택이에요. 한국에서 김치와 계란을 함께 먹는 건 어떨까요? 계란이 어르신들의 야간 다리 경련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야간 경련은 종종 근육 회복 불량, 전해질 불균형, 신경기능 장애와 관련돼요. 계란은 단백질, 근육 수리, B15의 신경보호, 비타민 D와 칼슘, 근육 기능을 제공해요. 저녁 식사나 아침에 계란을 포함하면 영양 균형을 도와 밤새 근육 회복을 지원해 야간 경련을 줄여요. 특정 어르신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계란 섭취를 조정해야 해요. 신장 질환자는 단백질 제한, 의사 상담하세요. 고콜레스테롤은 계란 흰자만 먹으세요. 당뇨병 환자는 섬유질 풍부 음식, 채소, 통곡물과 함께 하세요.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에게 계란은 근육, 신경, 전체 건강을 지원하는 고도로 유익한 음식이에요. 이 점을 최대화하려면 주 1-7개 계란을 정기적으로 먹고 IP 채소, 유제품, 견과류 같은 영양 밀도 음식과 짝지으세요. 수분 유지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세요. 한국 어르신들이 자연적으로 근육 경련을 줄이려면 계란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식이 추가예요. 다음 아침에 계란을 추가해보세요. 근육 건강을 위한 최고 선택 중 하나예요. 두 번째로 바나나예요. 한국에서 바나나는 과일 가게에서 쉽게 사는 인기 과일이죠.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거나 디저트로 먹어요. 칼륨은 근육 수축, 신경신호, 유체 균형의 필수 미네랄이에요. 칼륨 수준이 너무 낮아지면 저칼륨 혈증, 근육이 경련과 경련에 더 취약해져요. 바나나는 최고의 자연 칼륨 공급원 중 하나예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약 420mg, 일일 권장 섭취량의 12%예요. 적절한 칼륨 수준을 유지하면 근육 수축을 조절해 경련을 막고 근육 제어를 위한
부드러운 신경통신을 보장하며 탈수 관련 경련을 줄이는 유체 수준을 균형지어요. 어르신들은 매일 1널2개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 경련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칼륨 수준이 너무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근육 경련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칼륨은 신경과 근육 간 정의 신호를 전달해요. 수준이 떨어지면 근육이 과도하게 흥분되어 빈번한 경련이 생겨요. 신경 신호가 방해되어 자발적 근육 수축 위험을 높여요. 세포가 유체 균형 능력을 잃어 근육 뻣뻣함을 유발해요.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식욕 감소나 불량 식단, 혈압 약 인뇨제, 부작용, 과도한 땀, 탈수로 칼륨 결핍 위험이 높아요. 한국의 더운 여름이나 실내 생활 때문에요. 바나나를 식단에 포함하면 자연적으로 칼륨을 보충해 정상 근육 기능을 지원해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에 또 다른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갑작스러운 경련을 막는 근육 흥분성을 줄이고 ATP 생산을 지원해 근육 수축 에너지를 제공하며 칼슘과 칼륨 균형을 조절해 적절한 근육 기능을 위해 필수예요. 바나나 하나에 30mg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근육 긴장과 경련을 막는 데 기여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므로 바나나를 견과류나 IP 채소 같은 다른 마그네슘 풍부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근육 경련을 줄이고 회복을 개선해요. 야간 다리 경련은 종종 전해질 불균형, 낮은 칼륨, 마그네슘, 불량순환, 탈수와 관련되어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수분 지원 탄수화물을 포함해요. 취침 1~2시간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을 이완시켜 경련 강도를 줄이고 전해질을 균형지어 야간 경련을 막으며 근육 긴장을 줄여 수면질을 지원해요. 한국 어르신들이 밤에 경련으로 고생하신다면 바나나를 저녁 간식으로 추천해요. 바나나의 비타민 B6가 신경 기능과 근육 회복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비타민 B6는 신경계 건강의 핵심 영양소예요. 근육 움직임을 제어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빠르게 하며 적혈구 생산을 개선해 근육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요. 바나나 하나에 1000mg 비타민 B6, 어르신 1일 요구량의 거의 30%예요. 연구에 따르면 낮은 비타민 B6 수준은 신경기능 장애로 인한 증가된 근육 경련과 경련, 더 높은 염증 수준으로 근육 통증과 뻣뻣함 취약, 감소된 에너지 생산으로 근육 피로를 유발해요. 2018년 연구에서 낮은 비타민 B6 섭취 어르신들이 더 빈번한 다리 경련을 경험했어요. 바나나는 자연 비타민 B6 공급원으로 신경 관련 근육 문제를 막아요.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 수준을 회복해 전해질 관련 경련을 줄이고 자연 설탕과 물을 제공해 수분을 촉진하며 나트륨 수준을 균형지어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수분 유지와 바나나 같은 전해질 음식을 소비하면 근육 기능을 부드럽게 유지해요. 한국에서 바나나는 과일 샐러드나 요거트와 함께 먹기 좋아요. 바나나는 수분을 지원하지만 적절한 물 섭취와 짝지어야 해요. 경련이 탈수 때문이라면 물 마시는 게 바나나 먹는 만큼 중요해요. 최적 결과 위해 매일 유차 88잔 물 마시고 바나나를 물이나 코코넛 워터 전해질 포함과 함께 먹으세요. 유체와 전해질 균형 유지로 어르신들은 탈수 관련 근육 경련을 막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리 경련을 막기 위해 하루 바나나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상적 섭취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하나면 근육 건강을 지원하는 충분한 칼륨과 마그네슘을 제공해요. 빈번한 경련 환자는 하루 2개가 이로울 수 있어요. 바나나는 자연 설탕이 높아서
당뇨병 어르신들은 견과류나 통곡물 같은 섬유 음식과 함께 적당히 소비하세요. 빈번한 근육 경련, 어르신들은 하루 바나나 하나 먹고 수분 유지, 균형 식단으로 근육 기능 개선과 경련 빈도 감소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견과류와 씨앗이에요. 한국에서 견과류는 설날 선물이나 간식으로 인기예요. 아몬드, 호박씨, 캐슈넛 등 바나나나 IP 채소 같은 칼륨과 마그네슘 풍부 음식이 경련 예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견과류와 씨앗은 근육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경련을 막는 또 다른 강력한 식이 추가해요. 마그네슘, 칼륨, 단백질,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 근육 이완, 순환, 전해질 균형을 지원해요. 아몬드, 호박씨, 캐슈, 다른 견과류가 어르신들의 근육을 강하고 경련 없이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해보죠.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빈번하고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에 더 취약해요. 견과류와 씨앗은 최고의 자연 마그네슘 공급원으로 경련 예방에 쉬운 방법이에요. 1온스 서빙당 마그네슘 함량, 호박씨 118mg, 1필로의 40%, 아몬드 77.7% 먹에 20%, 캐슈 70스메 고상 9%. 매일 작은 한 줌 견과류를 먹으면 마그네슘 수준을 회복해 근육을 이완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요. 한국에서 견과류를 김치나 밥과 함께 먹는 건 어떨까요? 바나나가 칼륨과 연관되지만 많은 견과류와 씨앗도 이 중요 미네랄을 제공해요. 1온스 서빙당 칼륨 함량 피스타치오 291ml, 아몬드 200ml, 캐슈 160ml. 땀으로 전해질이 손실되므로 보충이 근육 회복과 경련 예방에 필수예요. 견과류와 씨앗이 전해질 회복에 좋은 이유. 마그네슘과 칼륨이 높아 근육 회복 지원, 건강지방이 근육 염증 줄임, 단백질이 근육 수리 도움. 신체 활동 후 경련을 경험하는 어르신들은 견과류 한 줌 먹거나 식사에 씨앗 추가로 잃은 미네랄을 회복해 근육을 경련 없이 유지해요. 견과류와 씨앗의 건강지방은 혈류를 지원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게 해요. 월넛과 플렉스시드의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염증을 줄이고 아몬드와 캐슈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순환을 개선해 경련 위험을 줄여요. 불량순환은 특히 밤에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을 유발해요.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소비하면 혈류를 개선해 경련 에피소드를 줄여요. 견과류와 씨앗 섭취가 근육 피로와 경련에 기여하는 염증을 줄일 수 있나요? 네, 만성 염증은 근육 조직을 손상시켜 경련과 통증에 더 취약하게 해요. 견과류와 씨앗은 항산화제와 항염증 화합물을 포함해 근육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낮춰 빠른 근육 회복을 허용하며 장기 근육 건강을 지원해 빈번한 경련을 막아요. 만성 근육 통증이나 관절염 어르신들은 월넛, 플렉스시드, 아몬드를 식단에 추가해 자연 항염증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견과류와 씨앗이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일부는 높은 마그네슘, 칼륨,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 건강에 특히 유익해요. 다리 경련 예방 최고 견과류와 씨앗, 호박씨, 마그네슘 최고 켈첼람 히미트로 온스, 아몬드, 마그네슘과 칼륨 모두 좋음, 피스타치오, 칼륨 최고 292g 온스, 캐슈, 마그네슘 높고 순환 위한 건강지방, 월넛, 오메가3 풍부 근육 염증 줄임. 최적 결과 위해 다양한 견과류와 씨앗을 소비해 다른 근육 지원 영양소를 혜택 받으세요. 어르신들이 다리 경련을 막기 위해 매일 견과류와 씨앗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견과류와 씨앗은 영양이 높지만 칼로리 밀도이므로 부분 통제가 중요해요. 권장 섭취. 매일 작은 한 줌, 1온스, 견과류, 약 2개, 아몬드나 2큰술, 씨앗, 식사의 씨앗, 플렉스, 치아, 호박씨,
뿌려 추가 2점. 근육 건강을 위한 견과류와 씨앗 먹기 최적 시간. 식사와 함께. 영양 흡수와 전해질 균형 도움. 취침 전. 근육 이완시켜 야간 경련 줄임. 운동 후. 이른 전해질, 회복과 근육 회복 도움. 적당히 소비하면 경련 예방하며 균형 식단 유지해요. 견과류와 씨앗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고려사항. 높은 칼로리, 과식 시 체중 증가, 부분 통제 중요. 소금이나 가공 견과류. 소금 견과류에 높은 나트륨이 탈수 기여해 경련 위험 증가. 알레르기, 견과 알레르기 있으면 마그네슘과 칼륨 대체 공급원 고려. 소화 문제, 섬유가 민감 소와 어르신들에게 팽창이나 불편 유발. 해결, 무염생 또는 건조 로스트 견과류 선택하고 적당히 먹어 최대 근육 건강 2점 즐기며 부작용 피하세요. 자연적으로 근육 경련을 줄이려는 어르신들은 매일 견과류 한 줌 먹거나 식사에 씨앗 추가로 근육 건강을 지원하는 쉽고 맛있는 방법이에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가져올게요. 댓글로 생각, 질문, 다음 주제 제안해주세요. 여러분, 목소리 듣는 게 좋아요. 물론 구독하고 알림 켜두세요. 최신 건강 팁과 인사이트 놓치지 마세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이 스크립트는 원본을 기반으로 확장되었으며 한국 문화, 음식 예시, 어르신 생활을 반영해 재작성되었습니다. 총 단어 수 약 7,500자. 한국어 단어 카운트는 영어와 다르지만 내용 확장으로 길이를 맞춤. 실제 카운트는 툴로 확인 가능하나 요구 범위 내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건강 재정 그리고 인간관계는 모두 노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관계에서의 선택은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을 5위에서 1위까지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우선시하며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불필요한 관계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욱 간소화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야 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관계가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자아를 확립하며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란 나와 정신적으로 잘 맞는 사람 한 명만 사귀어도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여유를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여유를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한 친구는 대학교 동문회에서 총무를 맡고 많은 모임을 주관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랜 고민 끝에 불필요한 연락을 끊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몇몇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정신적인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질을 중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신만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을 선별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관계나 나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냉정하게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에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시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 속에 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내 마음을 나누는 깊은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성취나 물질적인 것들이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잘 지키며 조금 더 간소화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에 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또는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는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그만큼 더 큰 리스크와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투자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잘못된 선택이 오래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투자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투자 전략은 처음에는 조금씩 성과를 보였지만 결국 대규모 금융위기에 직면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큰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후로는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나서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노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욕심을 쫓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심리적인 평온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욕심을 줄이고 삶을 더 간소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더 이상 돈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은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작은 기쁨을 놓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마당에서 꽃을 돌보는 것과 같은 작은 행복이 결국에는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세 번째로 욕심을 줄이고 간소화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사고 집안에 쌓여가는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을수록 그만큼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유물보다는 경험과 추억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의 성장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독서,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활동들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점차 욕심을 줄여가며 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살아가자는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노후에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추구해온 욕망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망을 줄이고 나면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여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물질적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죠.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노후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며 체중 증가나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식습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할까요? 먼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그 과잉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여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신체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한국의 노인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만약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노인들이 특히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의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저탄수화물 식단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흰 밀가루 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통곡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가 느리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저칼로리이면서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녹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등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근육을 유지하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후 당뇨가 걱정되기 시작하면서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녀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위해 닭가슴살, 생선 등을 자주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체중도 서서히 감소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식이 변화는 급격하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줄여가면서 몸에 맞는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면 몸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일이며 이는 단순히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탄수화물을 줄여가며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변화에 맞춰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은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며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회한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노후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햇살 좋은 날, 잠시 산책을 하며 느끼는 기쁨,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등은 모두 소소하지만 중요한 행복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또한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의 교류, 친구들과의 소셜 활동은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들과의 만남은 기분 전환을 돕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제공합니다. 운동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 활동은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마다 가까운 공원에서 30분간 걷기를 합니다. 그분은 걸을 때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걷고 나면 더욱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인 평화를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명상을 하거나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예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에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나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태도가 바로 정신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자존감을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자신을 칭찬하며 살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여행을 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등은 모두 새로운 목적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좋은 방법들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은 노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작은 기쁨을 찾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노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음을 열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에서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자연스럽습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고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겪은 일이나 배운 점을 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대화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게 되고 상대방은 점점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관계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는 것. 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능력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우리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내가 말만 계속하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내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면 상대방은 내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에서 듣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한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의 감정이 어떤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되풀이해서 말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반복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한 이야기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화에서 새로운 주제와 내용을 덧붙이며 상대방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점점 더 관심을 잃게 됩니다. 대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새로운 주제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난 건데 예전에 우리가 같이 갔던 여행에서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또는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확장하면 대화가 활기차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푸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많이 푸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푸념이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더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자신의 가치관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를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대화에서 말 줄이기는 노후의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자주 반복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열며 나아가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앉아있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신체 활동의 부족과 직결되며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의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체중 증가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1. 앉아있는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체중 증가와 당뇨병의 발생 확률도 함께 상승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며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2.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껴야 합니다. 운동은 체력 유지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한다면 심장 건강과 체중 관리,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해져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 가거나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와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와 자전거 타기 등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점심 후 30분간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9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그들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며 생활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운동 습관은 활동적인 노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댄스나 가벼운 요가는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마다 음악에 맞춰 댄스를 합니다. 그분은 댄스를 하면서 체중도 관리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매일 즐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동을 즐기며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중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걸어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5분 정도 걸어다니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또한 짧은 거리라도 걸어다니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걸어다니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오후나 저녁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지만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서 일하는 것이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 환경에서도 앉아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화나 화상회의 중에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정돈을 할 때 잠시 일어나서 청소를 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분산시키면 하루 종일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5.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결국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는 운동과 신체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작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은 운동과 신체 활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과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주름이나 나이가 들면서 활동이 느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 미세하고 조용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며 점점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너무 늦은 후에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계속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단순한 자기애를 넘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동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71세에 은퇴한 사서인 줄리 주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일부 습관들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리는 처음에는 불평을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신체적 불편함이나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평이 늘어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불평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평이었지만 점차 그것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패턴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불편함을 겪을 줄은 몰랐다거나 세상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와 같은 말들이 대화 중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를 그냥 나이든 사람들의 불만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불평은 더 이상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그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대화가 점점 더 부정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대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피하려 했고, 친구들은 점점 더 그녀를 찾아오는 일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줄리의 집에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집을 떠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생긴 불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줄리는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대화에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그것을 한정된 시간 내에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바로잡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외로움을 피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쌓아온 습관들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해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불평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차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습관은 점차 누적되어 사람들과의 대화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습관은 줄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에서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평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을 계속하면 상대방은 점차 대화를 피하고 자신도 모르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제어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괜찮아 또는 어제 본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 와 같은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모이면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또한 너무 자주 불평을 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불만을 털어놓고 그 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게 뭐야? 그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 라고 묻는 식으로 호기심을 보이면 상대방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줄리가 긍정적인 습관을 다시 시작한 후 그녀는 자신의 대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에 오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줄이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줄리 역시 한때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줄리가 점점 외모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녀의 자존감도 점차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큰 변화가 없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며 인사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옷차림이나 향수에 대해 칭찬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자주 외모를 무시하게 되지만 외모가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외모는 단순한 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줄리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작은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머리 스타일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사람들 역시 그녀에게 더 따뜻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서 줄리는 자신이 여전히 젊고 활기찬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활동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미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직접 나서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점차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외모를 꾸미고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활력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줄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신의 외모와 자신감을 회복했고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를 관리하고 자신에게 신경 쓰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나이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고 자신에게 투자할 때 그 변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연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리도 처음에는 변화에 대해 매우 저항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내가 그것을 배워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점점 더 가족들과의 연결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과 손주들은 대부분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소통했지만 줄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줄리가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녀는 점차적으로 그 과정을 익혔고 그 결과 손주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사진을 보내고 손주들과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단지 기술적인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열린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변화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줄리는 기술을 배우는 것 외에도 손주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새로운 취미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게임 재밌어 보이네. 나도 해볼까? 라고 물어보며 그녀는 손주들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줄리는 처음에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줄리는 손주들과 더 자주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과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변화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입니다. 줄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예전의 추억들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선물이나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보면서 그때가 그리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점점 더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줄리는 오랜 시간 동안 물건들을 모아두며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념일마다 받은 카드나 오래된 신문들, 한때 자주 입었던 옷들 모두 그녀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물건들이 그녀의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했고 언젠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은 점차 쌓여만 갔고 집은 점점 더 혼잡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이 물건들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결국 이 물건들이 자신을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을수록 그녀는 점점 더 집을 정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삶에서 큰 스트레스 요소가 되었고 결국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줄리는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불필요한 신문을 버리고 오래된 카드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 잘 입지 않는 옷들도 정리하며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조금씩 작은 단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 개의 상자만 정리할 거야 라고 다짐하며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점차적으로 집의 공간을 정리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줄리는 큰 변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집 안가득 쌓여 있던 물건들이 그녀를 얽매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그 물건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거나 물건에 의존하는 습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있을 때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추억과 감정을 가볍게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줄리는 결국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과거의 감정들까지도 정리하고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녀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린 뒤 그녀는 다시 한번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물건이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비단 집안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며 도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줄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고 단순한 일도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줄리는 슈퍼마켓에서 무거운 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들어드릴까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줄리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무거운 짐을 풀고 나자 더 이상 그 일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고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돌보는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차적으로 신체적인 한계나 정신적인 피로를 겪게 되며 그런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줄리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점차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라고 마음먹고 짐을 들 때나 쇼핑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줄리는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녀의 삶은 조금씩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신뢰와 관계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줄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고립된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지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점차 변화합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은 서로 돕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거절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줄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작업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줄리가 삶에서 겪었던 변화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줄리가 경험한 변화는 단지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태도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으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화는 어렵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줄리처럼 우리도 작은 습관부터 바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과거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살기 위해 그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 그리고 과거의 감정과 상처를 놓아주는 것은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